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황을 겪는데 도쿄만 다 팔아도 미국 전체 땅을 다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요 주요 기업들에서 전자서명 안 돼요. 디지털 전환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보수적이고 문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삼성, SK 다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 삼성이 옛날 삼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보면 다 IT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GDP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본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것처럼 엄청난 선진국이고 우리는 굉장히 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일본이나 우리나 큰 차이 안 난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같은 레벨로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는 원인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아예 가난할 때 쫙 성장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라고는 말 못해도 이런 경우는 흔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 확실하게 선진국에 안착을 한 나라는 거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일본은 상당히 부진했죠. 90년대부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황을 겪는데, 그 불황을 겪었을 때, 처음에 그 원인이 시작점이 이제 미국의 견제에서 시작이 되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환율을 갖다가 엄청나게 평가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 수출 제한, 그래서 그 VER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Voluntary Export Restraint. 그래서 그때 미국에다가 일본이 수출하면서 일정량 이상을 수출을 안 하는 수량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물론 자발적이라는 게 억지로 시켜서 한 자발적이긴 하죠. 그런 거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그때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일본의 환율이 평가절상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게 일본의 자산 값어치가 달러로 표기했을 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모든 게 막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이때 그래서 재테크라는 말도 이 당시에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은 흔하게 쓰이지만 재테크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쓰잖아요. 한자하고 영어 붙여가지고 이런 신조어를 많이 만드는데 재테크라는 말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라는 말도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 경제를 표현한 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면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자산도 많이 사고 그때 도쿄만 다 팔아도 미국 전체 땅을 다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물론 다 안 팔리겠죠.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가격 자체로 장부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그때 정책을 좀 잘못 쓴 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금리를 높여서 버블을 빨리 좀 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저금리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요. 가격은 막 뛰고 있는데 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계속 대출 받아서 땅 사고 현물 자산 사고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림들도 많이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고호의 해바라기 같은 경우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일본 사람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일본에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충격이 오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과거보다는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여전히 높긴 한데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팔리는데 조선이라든지 이쪽에서 일본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철강 이런 데도 그렇고 조금씩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거기서 금리를 갖다가 일본에서 쫙 올렸는데 그걸 또 너무 강하게 한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너무 오랫동안 이걸 이제 강하게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경기가 막 과열이 될 때 오히려 금리를 낮춰가지고 더 과열시키고 이게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꽉 눌러서 더 하강시켰다. 이거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지적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일본은행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못 썼는지 통화 정책을 불황에 말하자면은 고를 갖다가 엄청나게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망할 기업 망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30년을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망해야 될 기업,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려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파퓰리즘이 그때부터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30년이 갈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는 이거는 플라자 합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거시경제 정책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의 구조 자체에 탈바꿈이 실패해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플로피 디스크에 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요, 주요 기업들에서 전자서명 안 돼요. 직접 해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팩스 아직도 뭐 당연히 많이 쓰고요. 플로피 디스크에 그 유명한 거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서 아베 총리가 그때 이제 플로피 디스크에 그만 씁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다녔었어요. 일본이 굉장히 장인 정신도 발달하고 소재 산업이라든지 부품 이런 쪽에서 발달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디지털 전환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보수적이고 문화가. 그때 제가 이걸 한번 어떤 유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고, 유학생이니까 집에서 송금을 받잖아요. 근데 비자를 갱신해가지고, 원래 히로시마에서 처음에 은행 계좌를 오픈했었는데 지금은 도쿄에 와 있어요. 도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자 번호가 바뀌면서 이 계좌가 멈추고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행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 설명은 그랬어요. 은행 계좌를 다시 만드는데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요거 계좌를 갖다가 비자 번호를 갱신하는데 그 원래 만든 지점에 가야 된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은 그럼 당연히 온라인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봤더니 서류가 이만큼 되는데 그 서류를 갖다가 다 써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 동안 그냥 송금을 못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돈 빌려서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받아서 이제 갚았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게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한 2, 3년 된 얘기거든요. 물론 은행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보면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IT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보면 다 IT거든요. 그리고 IT 내지는 전통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저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에 맞춰가고 있는데, 일본은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거였죠. 90년대부터 시작된 그 버블이 아니더라도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나타난 그 버블 경제의 붕괴가 물론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일본 경제는 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정체됐을 거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정체된 흐름으로 갔을 거다. 지금의 유럽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의 아주 선진국,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랑 비교해서도 예전에는 격차가 엄청났지만 지금은 많이 좁혀진 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또 앞선 부분도 있을 정도고, 뭐 여전히 물론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인 건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쫓아간 게,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우리가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거의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버블이 터지면서 한번 내려온 상태에서 정체가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좁혀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앞선 면들도 상당히 있고, 이제 솔직히 어디가 더 과연 잘 사는 건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죠.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일 겁니다. 나라 특성이라든지 어떤 뭐 자연재해가 많다라는 어떤 국토의 특성도 있고, 그거 외에 산업의 구조 자체가 좀 장인 정신이 더 잘 먹히는 그런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해온 것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퓰리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업자를 계속 보호해주는 식으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자꾸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채워지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합쳐져서 일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일본하고 유사점이 상당히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면서 과연 이렇게 무역 환경이 안 좋아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인데, 삼성, SK 다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 삼성이 옛날 삼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먹는 거였어요. 300산업, 그래서 뭐 밀가루, 제분, 뭐 이런 쪽이 주력 업종이었죠. 전자제품이라는 건 당연히 없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첨단 제조 반도체 쪽이 주력 산업이 돼 있죠. 자, SK 같은 경우는 선경, 옛날에 옷 만들던 회사예요. 옷 수출하고 옷 가공 무역하고 뭐 이러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이제 LG는 이제 럭키 금성 그래가지고요. 럭키 치약, 그냥 이제 원래 치약하고 금성은 이제 텔레비전 만들던 가전제품 만드는 건데, 그나마 LG가 차라리 예전에 하던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겠네요. 왜냐하면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LG 생활화학은 치약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LG는 그나마 아직은 남아있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LG도 주력 항목을 보고 있으면은요, 화학이라든지
라든지 뭐 여러 가지 LG에서 분산된 뭐 LS나 GS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산업이 잘 안 나타났다. 물론 일본도 소니는 뭐 업종이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처럼 이제 전자기업이라기보다도 다양한 쪽으로 바뀐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고 또 새로운 쪽으로 잘 못 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우려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요새 새로 뜨는 산업 보면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하나만 그렇게 뛰어나다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뭐 그거 외에 조선이나 철강, 뭐 방산 거기다가 심지어는 서비스 쪽에서 문화 콘텐츠까지도 이제는 또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은 일본에 비해서는 긍정적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빠른 고령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경제 활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막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꾸 막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멈추고 이렇게 계속 침체가 될 그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거,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걸로 봅니다.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유신회하고 지금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을 강력한 일본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재무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중국이 그거를 용인할 리가 없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중일 전쟁을 오래 겪었고 지지율이 8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거는 뭐 미국의 물론 이제 입장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일본 자체도 중국하고는 지금 영토 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유신회하고 지금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공명당하고의 연합을 끝내고 유신회하고 연합을 하는데 공명당이 그나마 약간 온건해요. 그래가지고 자민당에서 너무 강경 노선이 나올 때 그걸 좀 제어를 해주던 입장이었는데 유신회는 오히려 자민당에서보다도 더 강한 우익 스펙트럼이에요. 일본의 우익은 우리나라 우익하고 다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재무장 관련 쪽이죠. 뭐 우리나라는 이미 뭐 군대가 다 있으니까 뭐 재무장 뭐 이런 얘기가 없지만 일본의 이제 재무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재무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겠다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그거를 용인할 리가 없는 거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군대를 이제 더 키운다 그러면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뭐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지만 중국도 중일 전쟁을 오래 겪었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감정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전쟁을 갖다가 긴 시간을 겪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을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악한 행동을 하는 과정은 전쟁 시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를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게 뭐 더 심하냐, 우리나라 또 역사가 또 36년이니까 또 길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 일본을 경계하는 정도가 더 큰 거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 느낌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갖다가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고 한국이 어차피 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중국을 포위하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의 해군력은 좀 높게 평가를 받는데 여기다 육군까지 강화한다, 공군도 더 강화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강경 발언을 하는 거고 이게 적당히 유화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다카이치 총리도 유신회하고 연합을 하고 뭐 이런 상태고 자기 자신의 성향도 그렇지만 일본을 강력한 일본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간의 타협이 아예 불가능하죠. 한국하고의 문제는 이거는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서로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거는 굉장히 있죠. 예, 강하고 강경 보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총리 된 다음에는 안 했는데 그 보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같은.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며칠 전에 봤는데 지지율이 8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처음에 취임했을 때 60%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동안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아진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역시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지금 돈 풀겠다, 경기 부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2, 3년 후에 저게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일본의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저걸 풀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당장 돈 푼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노선을 펼치면서 이게 이제 일본의 보수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일본의 정당들 보잖아요. 자민당, 공명당, 사회당도 있고 쭉 있지만 그런 당들의 지지율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을 어디도 지지하는 당이 없고 한데, 자민당도 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된 다음에 지지율이 좀 올라와서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82%인데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뭐 30% 정도니까 3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정말로 저렇게 돈 풀어서 지지율 유지하는 게, 지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장 경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현금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망하고 뭐 흑자 도산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저렇게 돈을 푸는 게 맞습니다. 저거는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지 한번 일본을 보면요, 저렇게 돈 푸는 건요, 일시적으로 돈 풀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물가만 올려놓고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돈 푸는 걸 줄이는 순간에. 그럼 영원히 돈을 풀 수 있느냐?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런 지지율이 약간은 좀 허상이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 정세 때문이죠. 지금은 한미일 공조를 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막 이랬었죠. 아베 총리가 되살아난다 그래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유세 때 했던 거랑 실제로 총리가 된 다음하고는 분명히 조금 더 한국한테는 유화적일 거다. 왜냐하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용인을 안 해요. 한미일 공조를 깨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로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 물론 여전히 선진국이고 여전히 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산업들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일본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엄청났죠, 격차가 일본하고 우리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랑 큰 차이 안 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가 됐고요. 순위가 2위에서 6위 되냐, 사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활력을 잃고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다, 뭐 이런 면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선진국이고, 명목 GDP, 달러로 표기된 GDP 자체가 일본이 우리한테 추월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냐,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보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요새는 한국도 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죠. 상대적으로 일본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기차지 못하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은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약간 이제 불리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관광 산업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니까 일본으로 관광을 더 가겠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일본이 요즘 들어서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던 나라예요. 거의 안 올랐어요. 90년대만 해도 일본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다, 채소 조금만 사도 굉장히 비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새는 비싸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관광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생활비 자체가 렌트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값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일본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관광을 가면 우리가 먹고 그래도 노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싸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격이 안 올랐는데 90년대에는 안 그랬어요. 일본 가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제대로 먹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90년대부터 가격도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 이게 고정된 사회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임금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실질 임금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엔저가 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니까요.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본 서민 생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 일본 수입품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불리해지는 거죠. 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엔저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일본의 가격은 그냥 일정했어요. 정말 거의 안 올랐어요. 물론 아예 안 오른 건 아니고 하는데 정말 물가도 일정하고 월급도 일정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때 보면 사람들이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이 대부분은 뭐를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쓸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소비 저 줄이고 막 이런 거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면 얼마나 절약해서 한 달에 얼마를 아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활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신호다. 그동안 너무 안 올라서 사람들이 활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고요. 오히려 물가도 상승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금도 같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쟁여놨던 돈을 소비를 한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인플레가 생기면 떨어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할 요인이 더 커진다. 내수가 더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올라야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만 오른다 그러면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연차에 따라서 오르는 건 당연히 오르는데 딱 구조가 다른 나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일본은 물가도 안 오르고 이것도 그대로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임금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하락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일본은 그렇진 않고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그게 거의 지난 30년 동안 그러한 흐름이었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가격 변동이 나타나고 하는데 임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못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좀 몇 년 더 지나면서 이제 통계를 갖다가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일본의 경제신문이나 이런 나오는 거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